저는 이제 신한은행의 WM 컨설팅 센터라는 곳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네 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첫 번째 책 낼 땐 네 번째 책을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근데 네 번째 책까지 쓰고 또 이렇게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제 관련돼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언의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원인이 보통 되게 짧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공급망의 이슈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공급망의 이슈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슈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무역 분쟁이나 기술 분쟁 같은 게 있으면서 수출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막혔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수출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하나의 제품을 생산할 때도 각각의 부품이 여러 국가에 퍼져가지고 가장 부품을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곳에서 엣지 있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다 하나씩 모아가지고 그걸로 조립을 해서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어느 하나의 체인만 깨지더라도 전체를 만들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아마 요즘 이제 차를 구입하실 때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마이너스 옵션으로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의 이슈가 일단은 가장 크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공급망의 이슈 이전에 하나를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수요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물가가 오른다는 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인데 가격은 결국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건 공급이 부족하니까 물가가 올랐다,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다른 한 축에서는 수요가 너무 세니까 가격이 올랐다는 것도 돼요. 실제 미국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금융시장이 무너졌었죠. 그때 당시에 무너지는 금융시장을 반대로 뒤집어 올렸던 게 미국 연준이라든지 미국 재무부였습니다. 연준에서는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가지고 유동성을 공급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했던 행동이 이제 보조금 같은 걸 지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그 제로 금리를 만들었었고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걸 했었어요. 그건 조금 뒤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재무부에서는 미국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결국에는 보조금을 주는데요. 금액을 얼마를 줬냐면 20년도 4월 달에 정확하게 2.2조 달러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2.2조 달러를 원샷에 주는 건데 이게 그러면 2.2조 달러 금액이 느낌이 없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 금융시장이 녹아내릴 때요. 그때 미국 당국에서 얼마를 줬었냐면 7천억 달러를 뿌렸습니다. 7천억 달러를 통과시키는데 의회에서 미쳤냐고. 납세자들이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이 많은 돈을 갖다가 뿌려줄 수 있냐고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7천억 달러를 환산하면 0.7조 달러예요. 2.2조 달러를 원샷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2.2조 달러가 원샷에 나오면서요. 그걸로 그냥 준 게 아니라, 그걸로 이제 뭐 어떤 인프라 부양책을 써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준 게 아니라 그냥 캐시로 꽂아줘요. 얼마씩 꽂아줬냐면 미국 사람 1인당 1,500달러 정도씩 꽂아주거든요. 그러면 4인 가정이면, 물론 애들은 조금 덜 줬어요. 4인 가정이면 6,000달러 가까운 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 6,000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 보면 한 700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거를 원샷에 준 겁니다. 여기서 안 그쳐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20년도 11월, 12월에 미국에 코로나 2차 웨이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추가 부양책, 추가 보조금 달라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얼마를 주게 됐냐면 그때 트럼프 행정부 말기였거든요. 나가기 직전에 9천억 달러를 추가로 줍니다. 8개월 만에. 그러니까 7천억 달러의 느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9천억 달러가 꽤 크다는 걸 느낌이 오시죠. 거기서도 개인당 600달러씩을 꽂아줬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안 그칩니다. 21년도 3월달, 작년 3월이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가로 돈을 줘요. 얼마를 주게 되냐면 1.9조 달러를 줘요. 1인당 1,500달러씩 또 꽂아줬습니다. 쉴 새 없이 꽂아주죠. 근데 거기서 안 그쳐요. 뭐가 있었냐면 거기서 안 그치고 추가 실업수당을 줘요. 실업을 당하면 주마다 한 600달러씩 주거든요. 한 달에. 거기에 300~400달러를 더 얹혀주는 겁니다. 매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실업수당을 너무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오질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실업을 하면은 그만큼의 돈을 주는데 굳이 일을 해가지고 비슷한 돈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겠죠. 하나 더 가면 차일드 텍스 케어라고 해가지고요. 자녀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소득공제를 해준 게 아니라 그냥 자녀 1인당 매월 300달러씩을 줬어요. 그 물론 이제 지금 다 끊어졌습니다. 쉴 새 없이 줬죠. 불과 1년 만에 그 많은 돈을 5조 달러를 준 거예요, 거의.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이걸로 끝이 아니라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이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원해 준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원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잖아요. 이걸로 소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금리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코로나 초기에는 물가가 낮았었죠.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따지면 이런 거죠. 그냥 뭐 진짜 부러운 케이스지만 집값이 엄청 오른 사람이에요. 집값이 엄청 올랐고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도 엄청 많아서 저축을 쌓아놨어요. 연금 계좌에 주식을 넣어놨는데 주가가 엄청 올라가지고 연금 계좌 빵빵해요. 물가 낮고 금리 낮아요. 회사를 다닐까요? 이런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럼 회사를 안 다닌다는 얘기는 생산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생산 안 하고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소비를 하는데 생산으로 받쳐주지 못하면 물가가 오르겠죠. 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크게 폭발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힘든 거하고 소비가 늘어나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칩니다. 작년에 미국 연준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걸 이렇게 물가가 오를 때 잡아주기 위해서는 미국 연준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물가 상승세는 일시적이다. Why? 자 보세요. 수요가 폭발을 했죠. 캐시를 찔러드렸으니까 그 캐시를 바로 쓸 수가 있잖아요. 뒤돌면 바로 쓸 수 있죠. 근데 공급은 바로 안 터지죠. 수요가 확 터져 올랐는데 공급이 바로 확 터지지 안 터진다고요. 이건 천천히 늘어나잖아요. 다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요가 있으니까 살 사람이 있으니까 공급자들이 시차는 있겠지만 결국엔 공급을 늘려서 메워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당장은 수요가 공급보다 세니까 물가가 오를 거예요. 근데 다만 시차를 두고 공급이 올라옵니다.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주겠죠. 그럼 물가가 더 안 오르겠죠. 그러면 공급이 올라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는 거죠? 물가가 그때는 오르겠죠. 잠깐의 기간 동안. 그 잠깐을 고상한 말로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다라고 연준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는 얘기는 냅둬도 괜찮아요. 이 얘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람 좀 추천해달라고 해서 알바생을 추천해드렸어요. 너무너무 성실하다고. 근데 첫날 지각, 둘째 날 지각, 일주일 연속 지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참다 못해 전화하신 거예요. 걔가 요즘 이런다고. 그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걔가 여자친구가 헤어져가지고 마음에 혼란이 있다. 일시적으로 그런 거다. 이 얘기는 뭐죠? 놔두세요. 금방 좋아져요. 이거죠. 걔는 나쁜 애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인플레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아니니까 연준에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성장 부양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물가가 막 부글부글 뛰어오르는데 양적 완화로 돈을 계속 뿌려준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물론 저도 그걸 생각하지는 못했었지만 이제 일부 이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데 돈을 뿌려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례적이라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수요가 굉장히 강했다는 점, 두 번째는 공급망이 굉장히 따라가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중앙은행이 좌시했다는 점. 인플레이션 파이터거든요, 중앙은행은. 근데 인플레이션은 파이터가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을 감시해야 될 보초병이 안 쳐다본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런 거 안 와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셋이 만나가지고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작년에는 이런 게 이슈였는데 지금은 바뀐 게 있죠. 수요가 강했고 공급망이 문제였고 그다음에 연준이 좌시해줬잖아요. 이 세 가지가 원인이었는데 이 세 가지 원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준은 확실히 바뀌었죠. 지금 일시적이란 말 안 하죠. 연준 의장이 파월인데 파월이라는 분도 실수했다 얘기를 했고 그걸 동조해줬던 사람이 재무장관인 옐런인데 이틀 전에 의회에 나와가지고 I was wrong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잘못했어요. 딱 한마디로 잘못 생각했어요. 제 판단이 틀렸네요.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연준은 이제 작년처럼 렉갈려 놔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눈에 불을 켜고 보겠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어달리기를 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느리게 뛰어요. 그래서 이만큼 벌어졌어요.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다음 받은 사람이 엄청 빠른 사람이 어떻게 뛰겠어요? 막 달려가는 그 느낌이 있죠. 그렇게 뛰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은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지금 보세요. 수요가 터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는 보조금을 많이 줬죠. 금리가 낮았고 물가가 낮았고 자산 가격이 올랐어요. 이 넷이 물가를 폭발시켰다고 했죠. 지금 보조금 안 주죠. 금리 올랐죠. 물가 올랐죠. 자산 가격 주춤하죠. 그러면 작년만큼 소비를 할까?
시차를 두고 소비가 조금은 눌릴 수 있겠죠. 그러면 수요 사이드와 연준 사이드를 보시면 물가 상승세가 작년처럼 세게 이어지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올라온 게 너무 높아요. 그래서 산 꼭대기로 더 우주로 날아가지 않는다라는 건 긍정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내려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내려올 길이 뭐냐? 와, 이제 정점이다. 정상입니다. 아, 이제 내려가야 되네. 이 느낌인 거거든요. 그러면 내려오는 길이 긴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아직은 조심스러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공급망은 말씀 못 드리고 있죠. 공급망은 아직 문제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죠. 그래서 피크아웃 됐다, 정점을 찍었다고 보십니까? 몰라요.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 1년 가면 어떨까요? 1년 더 가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유가가 200%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는 석학 중에 한 분은, 경제 석학 중에 한 분은 뭐라고 했냐면 경제학자보다는 밀리터리 전문가가 오히려 시장을 더 잘 예측할 수 있겠다. 요즘 같아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공감합니다. 네. 근데 사실 밀리터리 전문가들도, 군사 전문가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언제 끝날지 예상을 할 수는 없겠죠. 예. 일단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까지 그렇게 될 거다라고 가정해서 예측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크게 문제만 안 된다라면 양쪽에서 이슈가 사라져 내려가기 때문에 수요와 연준 쪽에서 그런 물가가 조금씩은 낮아질 것 같아요. 근데 공급 쪽이 여전히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면 내려오는 속도가 되게 느릴 수 있어요. 물가의 레벨이 2%까지 낮춰줘야 되거든요. 물가의 레벨이 8%가 넘어요. 그럼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길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려오는 속도가 느릴 수 있죠. 그러면 내려올 때 금방 성큼성큼 내려오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요건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지금 이제 연준이 빠르게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연준이 속도를 늦추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환호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물가가 더 올라요. 그럼 연준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성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성장과 물가는 같이 움직여요. 성장이 나오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물가를 잡으려면 성장을 주저앉혀야 돼요. 근데 성장을 깨뜨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장은 건드리지 마시고 물가만 잡으세요라고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한테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저는 물가가 인질극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질극이 뭐냐면 딱 총을 겨누고 있는 거죠. 성장이라는 애를 딱 잡고서. 그런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기자님한테. 날 쏘면 얘도 죽어. 근데 손에 어떤 걸 갖고 계시냐면 바주카포를 갖고 계세요. 그럼 정밀 타격을 할 수가 없겠죠. 저만 쏠 수가 없겠죠. 그냥 바주카포로 확 쏘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죽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그러는 거죠. 인지를 건드리지 말고 저놈만 쏴. 범인만. 그럼 바주카포 쏘실 수 있겠습니까? 바주카포의 의미는 뭐냐면 연준이 쓰는 통화 정책은 기준금리를 인상 인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보세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근데 갑자기 이런 거죠. 건영이한테만 인상 안 해줘. 다른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만 0.1% 인상. 동아일보만 0.1% 인하. 나머지 0.2% 인상. 이렇게는 못 해주죠. 그냥 한꺼번에 모두한테 0.25를 때리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금리라는 무기는 굉장히 둔탁한 무기입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맞는 거지 정밀 타격을 하는 그런 무기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도 굉장히 막막해 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누구도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뒤쳐져 있는 만큼 빠르게 올라가고 그러면은 8월, 9월 정도까지 0.5%씩 두 번 더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 올려놓으면 미국 금리가 2%까지 올라와요. 그 다음에는 여태까지 해왔었던 정책의 효과를 보면서, 왜냐하면 약 먹었다고 바로 낫진 않잖아요. 그 약의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그런 다음에 속도를 조금은 늦춰가는 전략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적절한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런 거죠. 0.5, 0.5 올리는데 계속 물가가 꺾이질 않고 더 세지고 있어요. 그러면 더 따라가야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빗대서 연준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로 답을 드리고, 만약에 이 상황보다 물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 이거는 전쟁하고도 맞닿아 있겠죠. 전혀 꺾이질 않는다라고 하면 이때는 스탠스를 좀 더 강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정도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연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물가가
끝까지 잘 잡히질 않으면 성장을 일부 정도는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주카를 전체를 쏘질 않더라도 바주카를 약한 걸로는 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아직 당장은 아니겠지만 연준에서는 물가를 잡으려는 의지는 확실히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결국에는 물가를 잡는데 성공을 시키겠죠. 물가를 잡아낼 수 있겠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지만 다만 그 과정에서 성장이 얼마나 잘 칠 수 있는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거고 금융시장도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물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국면을 나눌 수 있지만 성장과 물가가 매크로를 결정하는 굉장히 큰 국면이라고 봐요. 고성장과 저성장이라는 게 있고 고물가와 저물가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물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물가에서 물가를 잡았어요. 그럼 저물가가 되겠죠. 근데 저물가가 되면 두 가지가 생기죠. 저성장 저물가와 고성장 저물가가 있겠죠. 저성장 저물가로 떨어져 내려갈 수 있죠. 어떤 케이스냐면 바주카포로 팍 쏘신 거죠. 둘 다 죽어요. 그게 저성장 저물가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공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시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연준이 과연 성장을 전혀 상체기를 내지도 않고 해결할 수 있을까? 같이 다칠 것 같은데 그게 저성장 저물가입니다. 네 가지 시나리오는 성장을 갖고 두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고성장, 그 다음에 저성장, 물가로 두 개를 만들어요. 고물가, 저물가. 이걸 합치면 2 곱하기 2니까 4개의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고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고물가, 저성장 저물가. 4개가 나와요. 저는 지금 올해가 얼마나 좀 복잡한 상황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투자 환경에서 봤었을 때는 물가가 40년 동안 안 올랐잖아요. 그럼 저물가 쪽에서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저물가만 봤으면 됐어요. 그래서 성장이 나온다 아니면 일본식 디플레이션이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와요. 그러면 여태까지 안 보던 두 개의 국면이 또 생긴 거죠.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가. 그래서 그만큼 사지선 사용으로 난이도가 높아진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겠는가? 물가가 높죠. 그러면 저는 고성장 고물가와 저성장 고물가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고 봐요. 지금은 그 정도 위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가가 높으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물가가 높으니까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들을 좀 투자해야겠다.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은 대표적으로 원자재 같은 케이스가 인플레이션에 강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에 약한 자산들도 있겠죠. 그게 뭐가 있냐면 채권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금리를 2%, 3% 주는데 물가가 10%씩 오르면 누구도 채권을 가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채권 투자, 예금에 돈을 넣는 행위 이런 걸 좋아하질 않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에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제 이런 퀘스천 마크를 한번 달아봐요. 작년에는 물가가 오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저물가에 포커스를 했겠죠. 그죠? 저물가에 포커스를 했는데 지금 어떤가요? 굉장히 힘들어하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지 지금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아파트를 삽니다. 지하철이 들어와 있는 걸 사야 되나요? 지하철이 들어올 걸 사야 되나요? 들어올 걸 사야죠. 왜? 들어오면 오를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미래를 프라이싱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지만 미래에는 아닐 수도 있죠. 우리는 인플레이션은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에 배팅하는 게 맞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면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쪽도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확률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확률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저는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확률이 40%다. 연준이 성장을 주저앉히든 아니면 성장을 유지하든 물가를 잡아낼 확률이 60%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관련 자산의 40%, 인플레이션이 아닌 자산, 저물가 자산의 60%로 배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물가가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죠. 그러면 4대6에서 3대7, 2대8 계속 바뀌어갈 수 있겠죠. 지금 들으시는 게 되게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과거하고 다르죠. 뭐가 달라졌냐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개인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이렇게 스마트폰 보여주시면 종목이 9개, 10개씩 있어요. 진짜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종목을 여러 개 갖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건 불가능해 이러진 않으세요. 물론 트레이딩을 하시는 사람들처럼 하진 않지만 종목을 7개, 8개 깔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 인플레이션에 약한 자산들을 같이 나눠서 넣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퀘스천이 나와요.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떨어지잖아. 이게 우리가 이런 겁니다. 투자가 만기가 있어요. 올해 말에 모든 성과가 끝나요. 올해 말에 무조건 투자는 끝내야 된다. 이러면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투자를 길게 할 거잖아요.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절대적인 금리가 옛날처럼 20%까지 올라갈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적인 레벨에서 지금보다 오르더라도 여전히 저금리라면 투자를 완전히 떠나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투자라는 걸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어쩌면 올해는 우산 장사 아들이 좋을 수 있고 내년엔 집신 장사 아들이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럼 한 해 한 해 돌아가면서 저를 공양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럴 때일수록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무조건 인플레이션 자산이다라고 해서 완전히 풀베팅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 이후의 흐름까지 반영하면서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를 좀 깔고 가는 전략,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자재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수요를 짓눌러 버려요. 그게 성장을 결코 좋은 이슈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장을 짓누르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무너져요. 그래서 옛날에 사우디의 석유 장관 중에 야만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70년대 석유 파동 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우리한테 좋은 일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물건값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무슨 소리야. 수요가 깨져요. 그러면 한참 동안 원유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유가가 너무 높잖아요.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수요가 훨씬 늘어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유국을 비롯해서 원자재 수출국들은 원자재 가격이 마냥 오르는 걸 좋아할까?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수요를 꺾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물론 전쟁이라는 걸 감안했었을 땐 이게 굉장히 꽤 오랜 기간 이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꽤 오랜 기간 이어지면 수요가 너덜너덜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꺾여진 수요가 원자재 가격을 잡아내릴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원자재에 베팅하는 거, 인플레이션이니까 원자재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원자재 상승에 베팅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대신에 인플레이션 국면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으니까 내 자산의 일부를 원자재에다 조금은 좀 투자를 한다. 이거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미국의 이제 대형주들, 뭐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사라질까?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래 이겨야 됩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고생하는 국면들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자, 이 애플한테 어울리지 않는 시기도 존재할 수가 있겠죠. 애플을 비롯한 여러 그런 빅테크 기업들.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전제는 그 기업들이 좋은지를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좋으면 그런 기업들에 장기 투자할 밸류가 있는지를 보신 다음에 놔두시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국면에 이자를 내지 못하는 성장주들이에요. 이런 경우는 저는 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 좋다 보면 작년 말에 이제 그랬었던 것 같아요. 미국도 금리 올리고 물가도 오르고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대형 성장주밖에 없어 해서 너무 많은 돈이 몰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을 굉장히 크게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고 하니까 너무 많이 올랐던 것들에서 조금씩 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거는 알 수는 없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펀더멘털이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다 라고 한다면, 시간을 두고 봤었을 때는 분명히 이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서두르면서 보시면 분명히 초조해져서 진다라는 거. 이게 저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견디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오르지 않고 옆으로 기잖아요. 점점 초조해져요. 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는 게 보여요. 올라가진 않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면 굉장히 초조해집니다. 그러면 기다린다? 쉽지 않아요. 냉정한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주 이게 미국의 대형주들 이런 게 나쁘다가 아니라 이 기업들은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 좋은 기업들이다. 다만 어려운 국면을 일정 기간은 겪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 우리가 부채가 많고 연끌 투자 이런 거라면 견디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만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가져가면서 길게 봐서 여기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투자를 유지하는 것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서 그런 것들도 양호하다. 이 정도로 정리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결국에는 물가가 오르는 국면을 말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거든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특히 장기 채권권 같은 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월세 받는 자산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월세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매월 고정된 현금이 들어오죠. 매월 고정된 현금이 들어오는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월 100만 원씩 받아요. 근데 시중금리가 내려가서 웬만큼 넣어도 100만 원 받기 힘들면 이 100만 원의 밸류가 빛나는 거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이 100만 원의 가치가 조금씩 사라져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상황이 닥쳤다라는 것 때문에 딱 닥쳤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하던 그런 때와는 투자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1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재와 같은 대체 투자 자산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 금이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보면은 리츠 같은 자산들을 좀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리츠도 내용을 잘 보셔야 되겠지만은 물가 상승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지하는 물가 상승세만큼 임대료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리츠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좀 꼼꼼히 보시면서 리츠 쪽에서 고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주식시장도 무조건 떠나 있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영원한 게 아니라 시나리오 자체가 앞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면서 조금씩 시나리오의 변화에 맞는 자산들을 담아가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막 뛰고 성장이 막 고전하고 하는 상황에서는요, 장사가 사실은 없어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 룸이. 근데 그럴 때는 원자재라든지 리츠라든지 금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산들을 갖고 버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아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과실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무조건 이 자산으로 풀베팅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들을 일정 비중 담아놓고 그 다음에 향후에 바뀔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비한 자산을 넓게 깔고 가는 전략이 필요해요. 지금은 쏠아가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가 굉장히 빠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넓게 깔고 가고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에 맞는 거기에 강한 자산들이 오르는 일이 벌어지죠. 그럼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가지고 그럴 때는 해당 자산을 조금씩 이제 수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시나리오로는 반영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반영됐다는 얘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언제 끝날지 주식시장이 안다는 얘기거든요. 알까요? 저는 모를 것 같아요.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주식시장에서는 급등급락이 있으면 안 되죠. 왜? 이미 다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일 끝난다. 갑자기. 그럼 훅 주저앉을 수 있죠. 유가가. 그럼 또 주식시장이 되게 환호할 수도 있겠죠. 그걸 과연 지금 주식시장이 반영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긴축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 이제 유독가스가 들어와요. 그럼 폐활량이 높은 사람은 조금 버티지만 폐활량이 낮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먼저 쓰러지겠죠. 그러면 이 유독가스가 들어오니까 다 반영되면 그게 아니라 누군가 먼저 쓰러질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뭐야? 사람 잡는 건가? 그럼 몰랐었던 이슈가 불거지잖아요. 그럼 시장이 더 놀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현재까지의 정보를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금리가 오른다, 물가가 오른다를 반영한 현재까지의 모습을 주가가 반영한다. 이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든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반영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방향들이 나타났을 때는 답이 없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시나리오가 우리는 고물가만 바라볼 필요가 아니고 바라볼 게 아니라 저물가 시나리오도 대비하자는 말씀드렸죠. 그거는 물가가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반영을 했느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게 다 반영이 돼 있고 모든 악재가 다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조금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건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인 건 아니에요. 저는 환경하고 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같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 일본 홈경기예요. 그러면 한국이 과연 쉽게 이길까? 한국 홈경기면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본 홈경기면 조금 그렇잖아요. 일본 관객들이 막 일방적으로 응원한답니다. 그 심판도 일본에 유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느낌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그럼 지나 그건 몰라요. 다만 유리하지 않은 환경인 거죠. 그러면 걱정이 좀 되죠. 원래는 6대4로 한국이 이길 것 같은데 5대5?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일본 홈에서 브라질이 경기하면 어떨까요?
어제 축구 보셨잖아요. 브라질 어웨이 경기잖아요. 압도적으로 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자산, 이럴 때일수록 그런 압도적인 자산들 있죠. 그런 좋은 기업들을 고르는 작업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주가가 다 한꺼번에 올라가는 그런 장을 기대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물가나 금리나 이런 게 오르는 환경은 주식시장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당분간은 조금은 고전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포기해야 되나?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투자 오랫동안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럼 앞으로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항상 오를까? 20년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매일 오를까요? 떨어질 리가 없나요? 저는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인생에도 굴곡이 있대잖아요. 항상 좋은가요? 인생에도 굴곡이 있는 것처럼 투자에도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20년도, 21년도는 저도 여태까지 마켓 봤을 때 이렇게 좋았던 장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에서 상승이라는 걸 경험을 해봤잖아요. 어쩌면 이런 장에서 하락이라는 걸 경험해보면서 여기서 살아남는 매뉴얼을 갖고 있으면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의 하락이 되게 마음 아픈 건 저는 공감하고요.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기 위한 어쩌면 밑거름? 그러니까 항상 좋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게 지금을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런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들 그게 나중에 미래에 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리스크 장소에서는 자기 자신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